안녕하세요.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유산 소개해드립니다. 주인공 경숙이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경숙이는 얼굴이 어여쁘고 연단에 서면 말을 잘하고 목청이 좋아서 음악도 잘하고요. 또 남성에 대한 교제가 능란해서 여러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경숙이가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만삭의 몸으로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에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던 기호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네요. 경숙이와 기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갈 데도 없는 서울에서 만삭의 몸인 경숙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들으시라고 다른 작품 한 편도 함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계용묵 작가의 연애사파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시골 학교에 일부러 찾아 내려온 여교사 마미령, 그녀의 말 못할 비밀, 그리고 거기서 찾은 새로운 사랑과 연애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거든요. 참고하시고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유산 낭독해 드릴게요. 경부선 아침 열차가 부평평야의 안개를 가슴으로 헤치고 영등포역에 닿을 때다. 경숙이는 아직도 슬슬 구르는 차바퀴 소리를 들으면서 차창을 열고 윗몸이 차 밑으로 쏠릴 것처럼 내놓고는 플랫폼 위를 일일이 점검이나 하려는 듯이 살폈다. 그러나 영등포역까지는 나와 줌직도 한 기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떠날 때에 전보로 통지를 하였었다. 만일 그 전보를 받고도 맞아주지 않았다면 경숙이가 이번에 경성에 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에서 나온 일이었을 것이다. 응당 맞으러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그녀의 안색은 비가 쏟아질 듯한 가을 하늘처럼 변하고 말았다. 본래부터 여자에게 잘 대해줄 줄은 바늘끝만치도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경성에 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심할까? 이런 생각은 경숙이가 기호에게 아직도 호의를 갖고 있는 원망이었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기호와 자기 사이에 불길한 광경이 생길 듯한 예감이 커졌다. 경성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다시피 한 지 채 반년이 못 돼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도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편지로 그만큼 양해를 청하고 또 일평생에 큰 의미를 지니게 할 이번 길인 것을 기호가 모르는 채 하고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자기의 진퇴 유곡인 지금 형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동정한다면 전보로 맞아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잘라먹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섭섭한 생각은 다시 원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이 몹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새로웠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중에도 그래도 행여나 기호가 이곳까지 맞으러 와서 자기를 찾으러 전차 칸칸마다 헤매고 다니지는 않는가 해서 차 안을 이곳저곳 다니며 둘러보았다. 그러나 오지도 않은 기호의 얼굴이 경숙이의 눈에 뜨일 리가 만무하였다. 그녀는 실망만 잔뜩 안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몸을 던지듯이 펄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아마
경성역에는 나와 있겠지. 아니면 용산까지는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고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기차는 어느덧 노량진을 지나 한강철교로 들어섰다. 경숙이는 요란하게 구르는 차륜 소리와 아울러 자기의 깊은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고동을 들었다. 밤새도록 놀지도 못하고 아래편 구석에 단단히 뭉쳤던 태아도 이제야 서울에 당도했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힘있게 배를 치받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경숙이는 이제야 비로소 이러다가 유산이나 되지 않을까 하던 근심을 놓았다. 그러나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노는 새로운 생명이 더욱더 불쌍한 생각이 또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치맛귀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슬그머니 누르고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 새로 나올 생명은 심장고동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알리기 전까지는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날 저주를 받아왔었다. 경숙이는 자기 몸에 이상한 기미가 생기고 그 이상한 기미가 의심 없는 임신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새로운 존재를 몹시도 저주하였다. 물론 처녀로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한번 저지른 일이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몹쓸 운명 아래 그대로 엎드려 지낼 생각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여자로서 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위가 이 생명 때문에 일조에 무너지고 말 것을 생각할 때 눈앞이 캄캄하였다. 기호와 어울려서 지낼 때는 결과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여자로서 전문 정도의 학교를 마쳤다는 것이 지금 여자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경숙이가 얼굴이 어여쁘고 연단에 나서면 말을 잘하고 목청이 좋아서 음악도 잘하고 또한 남성에 대한 교제가 능란하다는 여자로서 갖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였다는 까닭에 정신 차리지 못한 여러 남자들이 경숙이에게 호기심을 두고 덤볐던 것이다. 그때 경숙이는 여왕처럼 여러 남자를 얼굴 표정 하나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였다. 여러 남성들은 노예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러한 여러 남성 가운데서 정숙의 호기심을 끈 것이 바로 기호였었다. 기호는 어디 내놓든 못생겼다는 말을 들을 남자는 아니었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빛이 희고 미목이 청수한 어여쁜 남자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주의나 사상을 가진 남자는 아니었다. 다만 여자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그런 남자였던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의 명령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던 여자에게는 양처럼 순한 남자였었다. 이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 경숙이의 향락의 대상으로 충분한 유자격자였던 것이다. 사람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경숙이는 여름 석양의 모기떼처럼 덤비는 여러 남자들 중에서 그저 잔재미나 보려고 선택한 것이 이 기호였던 것이다. 기호와의 관계는 비밀에 붙이고 사회적으로 한번 행세해보자고 한 것이 어느새 고민의 씨를 자기의 몸에 넣어놓고 말았다. 고민의 씨가 여자의 몸에 뿌려진 것을 알게 된 기호는 원수를 갚으려고 고심하던 사람이 원수를 갚게 된 것처럼 경숙이에게 폭군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는 마치 경숙이가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이나 찍은 것처럼 학대를 하였던 것이다. 어떤 때면 여자가 건방지게 사상운동이 다 뭐야? 집에서 부모 봉양이나 하고 자녀나 기르고
남편이나 섬기면 그만이지. 뭐니 뭐니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다 뭐야? 하고 비웃었다. 말로는 가정생활을 권하면서도 그 주제에 정식으로 가정살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입술의 장난이요. 그의 본인은 아니었다. 그러면 여봐요. 정식으로 결혼식이라도 올리고 살림 시작합시다. 누가 살림하기 싫다고 했나요? 경숙이는 틀어오르는 비위를 억지로 누르고 이렇게 말하였다. 결혼식?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결혼식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 놓았다가 당신이 나는 자유요 하고 획 뿌리치고 나가버리면 그때 다시 이혼식을 해야 될 텐데 쓸데없이 식을 2번이나 지낼 게 뭐야? 그러지 말고 그저 비밀히 지내다가 서로 보기 싫거든 그대로 헤어집시다. 기호는 어른보다 더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입가에 조소를 띄었다. 그러면 이 뱃속에 든 것은 어떻게 할까요? 뱃속에 든 거? 그야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 같은 아들도 낳았으니 요셉 같은 아버지가 생기겠죠. 이것은 아주 간대까지 간 막말이었다. 경숙은 기호의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에 벌어졌던 입이 오므려지지를 않았다. 한참 동안을 기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머리를 앞으로 탁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을달처럼 시풀었었다. 이러한 최후의 장면을 머리에 새기고 경숙이는 그날 밤으로 바로 서울을 떴다. 그녀가 갈 곳은 역시 자기의 친가가 있는 F항밖에 없었다. 참으로 남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와 같으리라고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것이다. 다만 아무리 못생긴 남자라도 건방진 생각으로 여자를 압박하고 연민하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를 소유물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신임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여자 일에는 책임을 지자는 마음이 있는 줄로 막연히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리석은 처녀의 꿈나라 동경에 지나지 못하였다.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또는 향락을 탐하려는 천박한 생각에서 빚어나온 인과응보지만 생리적으로 심신의 변조가 생긴 경숙이는 한갓 남성을 원망하는 마음에 저 더러운 자식의 씨를 나의 귀한 뱃속에 넣어둘 것이 무엇이냐? 타태다. 유산이다. 유산만 하면 그만이다. 아직 조그마한 핏덩이 때문에 일평생을 희생할 것이 무엇냐? 그나마도 이 사회에서 용서한다면 모르되 애비 없는 자식을 기르고 고통을 견딜 것이 무엇이냐? 조그마한 고깃덩이 하나를 위하여 생명 있는 커다란 생명의 행복을 그대로 장사 지낼 것이냐? 경숙이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고향인 F항으로 돌아간 것이다. 소문 없이 돌아온 경숙이는 F항에서 개업한 예부터 잘 알던 산과 의사를 찾아갔다. 악조증, 즉 입덧 때문에 그녀는 피골이 서로 붙어서 북망산에 구르는 총루를 연상케 하였다. 초췌한 얼굴로 힘없이 선생님, 저는 본래 폐가 약한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폐질로 순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처럼 부대끼다가는 암만 해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은연중에 인공유산이라도 해서 모체를 구해달라는 뜻을 보였다. 의사는 자세히 진찰한 뒤에 청진기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체질이 좀 약하신 듯 합니다만 폐에는 그렇게 현저한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초산 때는 흔히
그런 공포를 갖는 인부도 많습니다. 만일 해산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겠어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그대로 넘어오고야 마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경숙이는 또다시 인공으로 탓해, 즉 유산을 해달라는 뜻을 보였다. 입덧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만 잘 참으시죠. 참, 언제 결혼하셨던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의사의 새삼스러운 질문에 경숙이의 희푸른 얼굴에는 새로운 피가 돌았다. 그녀는 표정을 고치면서 작년 봄에요. 참, 여자같이 불행한 것은 없다고 봐요. 이런 고통을 꼭 겪어야만 할까요? 정말 죽겠어서요. 경숙이는 이렇게 딴전을 피우며 결혼 이야기를 피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추근추근한 의사는 경숙의 말끝을 놓치지 않았다. 소리 없이 결혼을 하면 고통을 더 당한다나요? 결혼을 하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 술잔을 먹여야 하는 게랍니다. 하고 웃었다. 경숙은 차마 자기의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약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뱃속에 든 것을 어떻게든 처치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아무래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병든 사람처럼 얼마 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웠었다. 집안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두어 달이 지났다. 이 두어 달 내내 고민의 연쇄였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정신에 못지않을 고민을 맛보았다. 온갖 향락을 지 마음대로 누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뱃속 편히 지내는 남자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만일 서로 불순한 동기에서 다만 향락을 위하여 서로 몸을 섞고 그 벌로 이와 같은 고민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기호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같은 정도의 벌을 맛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남자는 그대로 두고 잔약한 여자에게만 이러한 벌을 씌운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었다. 참으로 저주할 만한 운명의 장난이다. 경숙이는 얼마쯤 지나자 몸의 고통은 조금씩 덜어졌다. 밥도 차차 먹히기 시작하였다. 얼굴에서도 화색이 점점 돌았다. 총루 같던 몸에는 살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생명의 심장고동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약동조차 들었다. 새로운 생명이 나의 몸 안에서 자라난다. 저 저주받은 생명이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난다. 고요한 밤 외로운 베개 위에서 생명의 움직이는 소리를 남몰래 들을 때 그녀는 그 생명을 저주한 일이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자라나는 생명을 없애자고 의사를 찾아갔던 일이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자기 염통에 피가 구를 때마다 그녀의 잔인한 생각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탄생의 환락을 맛보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래,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내 몸의 연장을 위하여 나의 몸을 희생하자. 사회적 조그만 진리가 다 무엇냐? 남 부끄러운 것이 다 무엇냐고. 명예가 또 무엇냐? 이 생명을 살리자. 오, 지금까지 이 어미의 생각이 글렀다. 너를 저주한 죄를 용서하거라. 네가 장성한 뒤에도 너의 존재를 저주하며 없애려고 했던
이 박정한 어미라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잘못도 아니요, 나의 잘못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존재를 매장하려는 이 사회의 인습의 잘못이요, 제도의 잘못이다. 이 인습과 싸우자. 경숙이는 이렇게 부르짖고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손으로 배 안의 존재를 어루만졌었다. 경숙이는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위해서 남모를 먼 곳으로 갈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랄한 사회와 싸워질는지 그것이 한 의문으로 있었다. 그녀는 생각다 못하여 서울의 기호에게,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에게, 이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하였었다. 한 번 해도 답장이 없었고, 2번 보내도 역시 답장이 없었다. 4번째에야 비로소 답장이 왔다. 그 답의 내용은 경숙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좌우간 장차 나올 생명에 대하여는 아비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경숙이의 의사에 따라 남편으로서도 책임을 다할 터이니 지금까지 생각하던 건방진 생각은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면 모든 일은 어떻게든지 다 잘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끝에는 너무 고민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첨부하였다. 건방진 생각? 경숙이는 큰 모욕이나 당한 것처럼 또다시 심술이 났다. 그러나 뱃속에서 생명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에 그녀는 편지를 놓고 베개 위에 몸을 던졌다. 가자. 서울로 가자. 절망하듯 기뻐하듯 경숙이는 이렇게 부르짖은 지 며칠 뒤에 경성의 기호에게 맞아달라는 전보를 치고 F항을 떠났던 것이었다. 경숙이는 기호가 설마 경성역에까지도 안 나오진 않았겠지 하는 인류의 소망을 가지고 경성역에 내렸다. 물결처럼 밀려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서 기호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기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처럼 많던 사람의 그림자가 플랫폼에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사면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까 본 역 직원 몇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이리저리 왕래할 뿐이었다. 그녀는 힘없는 다리로 무거운 몸을 겨우 받쳐가면서 정차장 밖으로 나왔다. 출구 앞에서 기다리지는 않을까 하고 또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자동차가 늘어선 사이를 빠져서 정차장 1, 2등 대합실로 들어갔다. 벼랑간 집을 뛰쳐나온 몸으로 여관을 찾아가기도 좀 그렇다고 아는 다른 친구를 찾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었다. 그녀는 실상 서울에 이렇게 오면 기호가 유숙할 만한 숙소쯤이야 준비해 놓았으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믿었던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었다. 시간 관계로 나오는 것이 좀 늦어진 것이나 아닐까 하는 기다리는 마음과 만일 영영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갈 곳을 작정하려는 마음으로 경숙이는 복잡하였다. 10분이 지나도 기호는 보이지 않았다. 20분이 지나도 또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기호의 집으로 바로 찾아갈까? 아니다. 혼몸도 아니요.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천리가 넘는 먼 길을 오는 사람을 오든 말든 모르는 채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무얼 하라는 말인가? 만일 냉대라도 한다면 그 집안 식구들 앞에서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돌아서야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찾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아, 무정한 남자. 저주하는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다. 경숙이는 1시간 이상이나 궁리를 하다가 대합실 쿠션에서 몸을 힘없이 일으켰다. 아무리 부드러운 자리일지라도 그녀는 바늘방석에나 앉은 것처럼 불안을 느낀 까닭이다. 기차가 떠날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왔지만 오는 사람마다 모두 자기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아서 늘 머리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다. 그 까닭인지 머리를 들자 그녀는 현기증이 났다. 곧 몸이 쓰러질 듯 하였다. 그녀는 정신을 차려 쓰러지려는 몸을 겨우 가눠가며 정거장 광장을 향하고 나섰다. 나서기는 나섰지만 아직도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을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리로는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로는 갈 곳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숙이고 맥이 풀어진 채로 전차 정류장의 안전지대 위로 올라가려고 차도를 건널 즈음이다. 갑자기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바로 귀 밑에서 큰 소리로 들리고 사면에서 여러 사람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경숙이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등 밑에서 아이고 하고 신음하였다. 경숙이가 자동차에 치인 것이다. 순사가 왔다. 땅에 거꾸러진 경숙이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신여성이 자동차에 치였다. 저런 안 됐는걸? 이런 군중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에 남기고 기절한 경숙이를 태운 자동차는 S병원으로 달려갔다. 경숙이는 혼수 상태로 반나절을 보냈다. 그녀의 베드 곁에는 수술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부가 서 있었다. 의사는 경숙이의 손을 들어 맥을 짚고 있었다. 간호부는 붕대로 칭칭 동여맨 경숙이의 얼굴 가까이에 귀를 대고 가늘게 나오는 잠꼬대 소리를 들었다. 무어라 웅웅거리고 신음을 하지만은 자세히 분간하여 들을 수가 없었다. 깨어난 모양이나 매우 중태인걸. 대체 이 여자분의 집이라도 알아야 할 터인데. 하고 의사는 잡았던 경숙이의 손을 가만히 베드 위에 놓는다. 정신을 좀 더 차리거든 물어볼게요. 하고 간호부는 환자의 얼굴에서 귀를 떼었다. 의사는 청진기를 수술복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경숙이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신음소리와 어울려 나왔다. 그리고 붕대 감은 사이로 넋이 나간 눈이 반쯤 떠졌다. 간호부는 가까이 다가서면서 정신 좀 차리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정한 소리로 묻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실보다도 더 가는 목소리가 핏기 없는 경숙이의 입술을 흘러나왔다. 여기는 S병원이에요. 어디 몹시 아픈 데는 없나요? 간호부는 경숙이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물었다. 경숙이는 아이고 힘없이 날카롭게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다는 듯이 눈을 껌뻑이면서 턱을 앞으로 당겨 머리를 조금 끄덕였다. 대개 알려드려야죠. 하지만 경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눈을 스르륵 감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댁이 어디세요? 간호부는 친절히 묻는다. 하지만 경숙이의 대답은 없다. 간호부는 물 주전자의 주둥이를 입에 넣어주면서 환자의 입술을 죽인다. 댁이 어디세요? 가족에게 통지를 해줘야죠.
저는 집도 터도 없는 가련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통지할 곳이 없어요. 경숙이의 눈에서는 새로 눈물이 배어 나왔다. 그럴 리가 있나요?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혼몸도 아니던데 댁에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호부는 환자의 손을 어루만진다. 경숙이는 정신이 들 때부터 뱃속의 새 생명이 세상 바람도 쐬보지 못하고 그대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마음이 아픈 터였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고 경숙이는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을 억지로 배로 가져갔다.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대단히 놀란 모양이니까 퍽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글쎄요. 간호부의 시원치 않은 대답에 경숙이는 절망을 느꼈다.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녀는 새로이 복통을 또 느꼈다. 아랫배가 뻑적지근하였다. 아, 유산. 이 생각이 벼락같이 번뜩일 때에 눈앞이 아주 캄캄하였다. 이처럼 뜻밖의 화를 만난 것을 기호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다. 그렇게 무정한 남자에게 통지를 해서 뭐하냐? 이 S병원에서 이 잔약한 두 생명이 영영 끊어진다고 해도 알려줄 필요가 없다. 알린다는 것은 구원을 애걸하는 거야. 아서라, 죽으면 그대로 죽자. 이번 일이 생긴 것이 모두 그 남자 때문이다. 그러나 유산, 세상에 고약한 운명의 장난도 다 많다. 사회적으로 살아볼까 하고 새로운 생명이 이 몸에 붙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더냐. 게다가 얼마나 몹시도 저주를 했더냐. 인과의 시, 조그마한 핏덩이 하나를 이 몸에서 떼내면 영원한 행복이 올 것처럼 그걸 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생겨서 남성의 노예가 될까 두려워해서 의사를 찾아가지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애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핏덩이는 영영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서, 어머니로서 뱃속의 새로운 생명에 애착을 느끼게 되지 않았느냐. 게다가 전날에 저주한 죄를 몇 번이나 남몰래 어린 생명에게 사죄했잖아. 이 생명을 위하여 명예도 지위도 개성도 모두 버리자고 약속을 했었지. 그러한 결심이 뭉치고 뭉쳐서 다시 박정한 남자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오늘 이 생명이 받은 이 화가 웬일이냐. 저주할 때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다가 이제 행복을 위하여 어머니로 사랑을 바치려 하는 오늘에 와서는 이 지경이 되고야 말았다.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심술궂으면 이렇게 장난을 칠까? 경숙이는 이렇게 생각하자 다시 앞이 캄캄하였다. 저 여기요. 뱃속의 아이를 살려주세요. 선생님을 좀 오시게 하세요. 네? 경숙이는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직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간호부가 이렇게 위로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가 아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나는요, 날마다 마음으로 어린 것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네?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이때 경숙이의 배가 틀어올랐다. 피가 옷에 젖는 것을 느꼈다. 경숙이는 또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운명은 어디까지든지 사람을 비웃었다. 어디까지든지 조롱하였다. 경숙이가 S병원에 떠매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여러 의사들이 정성껏 치료한 것도 무의로 돌아가고 필경은 유산이 되고 말았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도 기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간호부와 의사는 경숙이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의 주소와 성명을 물었다. 그러나 경숙이는 묻는 말의 대답을 역시 눈물만 보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묻는 사람도 결국은 그녀의 고집에 지고 말았다. 오히려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러 왔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독하다 하여 나중으로 조사를 미루게 하였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도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유산한 뒤에 출혈이 심해서 경숙이의 생명도 일시적으로는 위독했지만 어찌어찌 중태를 면하고 베드 위에 띵띵 부은 채로 반드시 드러누웠었다. 누가 보든 이 환자가 그렇게 어여쁘던 경숙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경숙이의 뱃속에서 무한한 저주를 받다가 겨우 축복을 받아 그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원기도 북돋던 태아는 유리병 속에 표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표본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 태아가 어떤 경로로 유리병 속에까지 들어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유산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매우 비극적인 결말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익상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죠. 가난한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특별한 가을밤 이야기, 남극의 가을밤, 나약한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버릇 이야기를 담은 버릇, 그리고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초보 아빠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는 안 보겠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재생 목록에서도 이익상 작가의 작품 모음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 추천드렸던 계용묵 작가의 단편소설 연애 사파도 잊지 말고 꼭 들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